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몸을 곧게 편 채로 수면에 곤두박질한 순간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장면을 마치 영상을 역재생하듯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버는 물 밖으로 튀어오르고 튀어있던 물은 수영장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반대의 방향으로 흐른 것이죠. 이 상상이 보여준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처럼 시간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우주의 별마저도 모두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죽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결코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명제는 우리 삶의 지배적인 법칙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듯 시간의 방향성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과거와 미래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예시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평형입니다. 우리는 물이 든 한 컵에 손가락을 넣고 돌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쉽게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빼내면 물이 원래의 고요한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은 절대 반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은 자발적으로 방해받지 못하고 다이버도 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간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 비대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테이블에서 두 개의 동일한 당구공이 충돌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당신은 영상의 원본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역재생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공이 먼저 움직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간 역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시간 역전 대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대칭, 명확한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에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당구대의 공처럼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에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 법칙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의 방향은 엔트로피 증가의 결과입니다. 마찰이 없는 테이블에서 두 개의 동일한 당구공이 충돌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히는 것은 시간 역전 대칭입니다. 시간 역전 대칭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변환에 대한 물리법칙의 대칭성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개의 운동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구공들을 사용해 실제 게임을 만든다면 시간 비대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 비대칭이란 시간의 방향성이 있어서 역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 경기 한 종류인 스누커라 불리는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게임을 역재생하듯 거꾸로 본다면 기적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빨간 공들이 포켓들 속에서 뛰어나와 테이블 위 완벽한 정삼각형 모양으로 정렬되며 흰 공이 스스로 팩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스누커 게임에서는 역재생이 불가하며 시간 역전 대칭 현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스누커 게임이 삼각형 안에 빨간 공들이 모인 특이한 조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는 우주 또한 이와 조금은 비슷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빅뱅 이전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한 굉장히 특이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시간의 방향성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 줄리안 바버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빅뱅이 시간의 탄생이 아니라 시간의 아주 특이한 분기점이었다고 제안하는데, 이를 야누스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의 핵심은 시간이 빅뱅 이후에 두 개의 방향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빅뱅이 아주 특이한 조건들 속에서 일어났다고 설정하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해 나간다면, 이는 당신이 멋대로 임의적인 조건을 설정한 뒤 그 위에 논리를 쌓아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에게 이는 과학의 목표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물리학은 세상을 임의성이 아닌 일관적인 법칙 하에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야누스 지점 이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서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두 얼굴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법칙이 야누스 지점을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주의 크기가 0이 되거나 혹은 최소의 값을 지나갔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의 강이었던 시간은 야누스 지점에 다다른 뒤 두 개의 강으로 나뉘었습니다. 야누스 지점 반대편에 우리의 우주와 동일한, 그러나 시간이 정확히 거꾸로 흐르는 거울 우주가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은 야누스 지점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반대쪽에 위치한 평행우주에서는 물에서 다이빙대로 거꾸로 튀어 올라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열죽음입니다. 이 단어를 보고 문득 지구온난화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지구온난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구온난화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이 열죽음은 우주가 결국 최대치의 엔트로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열은 완전히 식을 것이며 우주는 너무 차가워져 그 어떠한 움직임, 더 나아가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미래의 우주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현상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물리학자인 줄리안 바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보았을 때 우주에서 증가하는 것은 엔트로피보다는 복잡성, 다시 말해 질서입니다. 질서 성장의 부산물 중 하나는 지구와 같은 복잡한 하위 시스템이 등장해 자급자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엔트로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수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열역학을 공부한 물리학자들은 산업혁명 시대에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밀봉된 상자 내부에서 가스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살펴보며 증기기관을 향상시킬 방법에 집중했는데, 이는 그들이 제한된 조건에서 열역학을 탐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자 속에서의 발견을 우주로 확장해 추론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증기기관차의 화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주는 상자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끊임없이 팽창 중입니다. 우주가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다면 평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열죽음으로 돌진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은 한 군데로 모여드는 더 많은 입자들 또는 복잡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복잡성은 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반대말은 혼잡이며 복잡의 반대말은 단순입니다. 복잡성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성과 하늘 위에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이는 차례로 더 풍부한 구조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구조의 성장을 발견합니다. 우리 발 아래의 다층으로 이루어진 지층은 수백만 년에 걸쳐 복잡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좀 더 지역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짓는 집과 마을, 도시는 계속해서 복잡성이 확장되는 기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이작 뉴턴과 사과나무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운동의 법칙을 발전시키는 데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달이 지구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해결한 것은 이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점에서 유한한 수의 중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n체 문제라 불리는 이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뉴턴은 이체 문제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결했지만 세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삼체 문제는 두통을 유발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체 문제는 바로 물리학자 줄리안 바버가 주장한 야누스 지점 이론 모델에서 시간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삼체 문제는 우주 전체가 세 개의 입자로 표현된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는 짝을 이루지 않았으므로 싱글톤이라고 합니다. 다른 두 개는 서로 주위를 공전하며 케플러 쌍이라고 합니다. 야누스 지점 이론은 빅뱅이 시간의 탄생이 아니라 시간의 아주 특이한 장소인 야누스 지점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하나의 강이었던 시간은 야누스 지점에 다다른 뒤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두 개의 강으로 나뉘었다고 가정합니다. 야누스 지점 모델에 따르면 싱글톤은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케플러쌍에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 물체의 움직임이 매우 혼란스러워졌으며 잠시 후 시스템이 야누스 지점을 통과해 그 후 다시 싱글톤과 케플러쌍으로 분리됐습니다. 야누스 지점으로 들어간 싱글톤은 반드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 나오지는 않습니다. 싱글톤은 나머지 두 개의 케플러쌍 입자 중 하나와 위치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 역전 대칭의 법칙이 보존됨을 의미하므로 중요합니다. 시간 역전 대칭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변환에 대한 물리법칙의 대칭성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계의 운동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소년이 무도회장을 가로질러가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댄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그는 매력적인 젊은 소녀를 보았으나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한 쌍이 소년에게 다가서자 그는 기습해 소녀를 데려갑니다. 다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뿐입니다. 다른 쪽 파트너가 소녀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기이한 반전에 대해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체 모델에서 우리는 시간의 특정 방향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입자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 역전 대칭의 법칙이 완벽히 보존됨을 의미합니다. 가스로 가득 찬 상자를 상상해 봅시다. 이 상자의 모든 벽을 갑자기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입자들은 곧 공간으로 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입자들이 더 큰 부피를 차지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입자는 궤적이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상자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기존 물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자 안은 엔트로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자의 내벽을 제거해도 입자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주적 규모로 진행됩니다. 야누스 지점에서 우주의 입자가 상자에서 방출되는 동안 입자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암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히 설명하려면 엔트로피 외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줄리안 바버는 이를 엠탁시라 부릅니다. 엠탁시는 특정 거시 상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미시 상태의 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도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탁시는 우주적 차원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규칙적으로 뭉쳐져 별, 은하, 블랙홀과 같은 매우 복잡한 하위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은 엠탁시가 감소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하위 시스템 내에서 기존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엠탁시의 개념은 야누스 지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삼체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삼체 문제는 주어진 점에서 유한한 수의 중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n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삼체 문제에서 우주 전체가 세 개의 입자로 표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는 짝을 이루지 않았으므로 싱글톤이라고 하며 다른 두 개는 서로 주위를 공전하여 케플러 쌍이라고 합니다. 케플러 쌍과 싱글톤은 서로 멀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필연적으로 직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우들을 시계의 짧은 순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 쌍의 두 입자 사이 거리는 눈금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계의 순간마다 시간의 증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톤이 케플러 쌍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케플러 쌍과 싱글톤 사이의 각도가 안정되고 고정됩니다. 우주 전체가 세 개의 입자로 표현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는 삼체 문제라 불리는데 하나는 짝을 이루지 않았으므로 싱글톤이라고 하며 다른 두 개는 서로 주위를 공전하여 케플러 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체 시스템 안에는 입자가 일종의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삼체 모델을 전체 우주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하면 이는 입자의 배열과 관계없이 우주가 모양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우주에는 3개 이상의 입자가 있지만 위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주의 모양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질서 있는 하위 시스템으로 합쳐집니다.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혼돈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정확히 야누스 지점 자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은 모두 모양에 있습니다. 이때 야누스 지점이란 시간이 2개의 정반대 방향성을 가지는 거울 우주의 분기점을 말합니다. 야누스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2가지 규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뉴턴 역학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야누스 지점에서 우주의 크기는 0이 됩니다. 즉, 크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중앙 구성이라고 불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중력은 3개의 입자 각각을 전체 시스템의 정확한 질량 중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전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의 입자가 모두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난 후 해당 지점에서 완전히 폭발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빅뱅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크기가 0인 우주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주의 모양은 마치 단구대 병에서 영원히 튀는 공처럼 무질서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양이 결코 야누스 지점에 도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빅뱅도, 우주도, 인류도 없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이 빅뱅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는 물질 유형에 의존합니다. 질량이 없는 스칼라 장이라고 하며 그 특성은 튀어오르는 횟수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양은 결국 크기가 0에 도달한 다음 야누스 지점의 반대편에 나타납니다. 이 이론은 현재로서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물리학 연구의 최전선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누스 지점 모델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시간과 그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